먼저 제가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달에 EBS 다큐프라임에서 방송된 영상입니다. 원자력 공조를 꿈꾸다라는 이런 다큐멘터리인데요. 그것의 일부분을 살짝 보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역시 원자력 의존도가 30% 정도로 다소 높은 나라입니다. 후쿠시마는 일본에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진 곳인데요. 1976년 이혼이 오는 이후 현재 6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되는 전기는 46만 6천 킬로와트로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공급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어업에 종사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사업이 더 확장된다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가스를 바꾸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태풍을 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발전 후 원자로를 다시 식히는데 차가운 바닷물을 사용하는데요. 원자로를 식힌 바닷물은 다시 바다로 방출되고 이것을 온가스라고 합니다. 오판과 같이 온가스 양식장에서 그 활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광어와 성게, 전복, 은어 같은 해산물 양식을 주로 합니다. 특히 광어는 이 마을 특산품으로 유명한데요. 온가스는 주변 바닷물보다 보통 7도가량 온도가 높은 편인데 수온이 낮은 겨울철 양식의 반승이라고 합니다. 水温がどんどん下がっていって、冬の2月、3月が一番低い時には、もう発電所の回数 100% で、その時で、平均しますとですね、一番下がって14度ぐらいです。それ 100% 水使っても、この辺の海域では14度ぐらいまでしか上がりません。ちなみにその時の資源の海水は7度とか、6度とかっていう世界なんで、魚は成長は期待できないんですね。ですから14度あればなんとかその時期も餌を食べて成長していくので、採算が取れるということです。 이 시설의 주인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시설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세대로에도 불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놓지 않은 규모와 조직적인 운영 능력으로 전국의 많은 도승역자들의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온가스를 피운 물고기는 크기도 크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ここで作ったヒラメは、質がいいと、息が良くて、いいということで皆さん、喜んで買っていかれているようです。はい、発電所ができてですね、運営をしている中で、そういった発電所の資源を活用できるという意味では、東京電力と地域との共同共栄ということで、これからも発展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저 이 영상을 쭉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저기에 나오는 주민으로 인터뷰하신 분이랑 발전소 소장님 같으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 어떤 상황으로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정말 저 촬영할 때 당시랑 지금, 그리고 사고 당시 상당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방송이 이제 때만 되면은 늘 우리가 원자력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런 방송들이 쭉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도 저런 국민들도 이제 저런 내용에 상당히 익숙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한국 에너지의 미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올해 1월 달에 기후변화의 이유 원자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6명이 같이 작업을 한 건데요. 이건 내용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예를 들면 원자력이 연소를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CO2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전 과정이라든지 해체하는 과정에서 CO2가 나온다. 거기에다가 원자력은 사고가 나면은 붙잡을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쭉 기후변화라는 원자력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책을 딱 썼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 책은 출판 인쇄로 끝날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별로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3월달에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저희도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좀 경로가 바뀐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제기가 될 것이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고가 일본에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뉴스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크게 막 원자력 에너지원 이런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이 당나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나귀 생각. 네. 당나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당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붕 떠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몸무게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런 얘기에 동의해서 제가 환경운동을 시작했지만 제가 환경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10년 전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곧 10월달이 되면은 세계 인구가 이제 70억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 70억 인구가 지구에 주는 부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는 제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고와 그렇죠? 문제가 터지는 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일어난 사고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2월달에는 동해안 라인으로 폭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일어나는 이상이변 현상은 전국 투과 영향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지적으로 영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에 있었던 폭설에 대해서 사실 여기 광주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에 폭설이 일어났고 물가가 뛰기 시작했으며 구제역은 확산 일부에 있어서 이제 전역적으로 피해를 입었죠. 거기에다가 우리 고육제 사고 터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3월달에 정말 상상 못했던 일본 원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일본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막 조사를 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서울이 물바다가 됐더라고요. 네, 엄청난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고 특히 이번 그 폭우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은 강남이 물바다가 됐다라는 것에 사람들이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놀라운 것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바로 2주 전에 이제 정전이 일어났죠.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일단 위기가 이전에 나오던 위기와 양상들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고 빈번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에 대해서 우리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 예전에는 이런 확산에 대해서 막았던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도 발생했지만 이렇게 전국으로 속수무책으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보면은 이 시스템이 축에 딱 왔을 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정전 사태도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전역이 블랙아웃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순환정전을 하면서 몇 시간 만에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다 나가버리면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가 없는 상태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복구하는데도 상당히 더 힘들게 되는데요.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예고만 해줬어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이번 사건은 예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급박하게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스템도 시작했고 대응하는 시스템도 엉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제가 이제 뭐 환경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위험합니다라고 이렇게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원인들을 쭉 봤을 때 이 원인이 다양하긴 하지만 좀 비슷하게 연결고리를 묶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동해안의 폭설과 서울에 내린 정말 엄청난 양의 집중호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상이변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연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기후변화의 원인. 지구온난화죠. 그렇죠. 지구온난화는 뭐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CO2죠. 그렇죠. 그럼 CO2는 뭐 때문에 노출됩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럼 화석연료의 종류는 뭐가 있었죠?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 그렇죠. 그럼 이 종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로 쓰고 있는 겁니까?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은 결국 에너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소비한 에너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에너지 많이 써서 기후변화라는 것으로 이렇게 한참을 걸려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아니면 정전 사고, 그리고 유가 상승은 직접적으로 에너지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저희 좀 앞으로 더 길게 살까 아닙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법을 가지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아주 절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에서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유 정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석유 정점은 석유 생산량이 정점에 이르는 시점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올라가게 되면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고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석유 생산량, 우리 지금 석유 쓰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올랐던 이 고유가 현상은 그냥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제 고유가 상황에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아주 국제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연구를 제일 많이 하고 보수적으로 전망하기로 유명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지난해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그 원유 부분입니다. 원유 생산량. 쭉 보시면은 2006년도에 최고점을 치고 내려가죠. 마치 이 그래프가 여기랑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쉽게 우리가 땅 파서 해저에서 캘 수 있는 원유는 이미 최고점을 지났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샌드 오일이라든지 셰일가스라든지 이렇게 좀 캐기 힘들었던 거. 근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캐도 타산이 맞는 거. 이런 연료들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유가에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네이버 가가지고 정부의 고유가 대비 대책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어떤 거 나오냐면은 자동차 몇 부제 내지는 찜질방 영업부제, 야간 조명 제한 이런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유가 대책이 아니라 정말 고유가 상황이 $100, $150, $200, $300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기에 취약하다라는 게, 이런 유가의 급등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또 얼마만큼 휘청이게 될까. 그리고 이렇게 휘청일 때는 당연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이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석유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그렇고 원유 산유국 간 사이에도 그렇고 이렇게 막 논쟁을 합니다. 사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보고 돈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속이고 이렇게 과제하게 추정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보면은 아랍에미리트예요. 아랍에미리트. 어떤 나라입니까?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석유 산유국이에요. 그리고 저도 자료 찾으면서 이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 그러니까 거의 뭐 오일 달러를 엄청 벌어들이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 우리로부터 뭔가 수입하죠. 뭘 수입합니까? 우리가 팔기로 했잖아요. 원전 팔기로 했잖아요. 원전을 팔아요. 근데 여기가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스다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쳐보시면은 사막 한가운데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100% 에너지 자립 도시를 짓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냥 작은 마을이 아니라 인구 4만의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한국처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도 아니고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의 국가가 원자력 발전에다가 신재생 에너지까지 한다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 보면은 이제 정말 엄청납니다. 1차 에너지 소비 9위, 석유 소비 9위에 전력 생산량 세계 9위고 원자력 소비는 세계 5위, 세계 5위의 원자력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는 세상은 에너지나 기후변화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은 상당히 에너지 소비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밖에 해석이 안 되냐면은 에너지 문제에 뭔가 좋지 않은 시그널이 왔을 때 우르르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와 대비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석유 의존도가 여전히 높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석유가 43%고 석탄이 25%, LNG가 14%니까 화석 연료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석유는 우리가 그냥 자동차 기름만 생각하는데 이 산업계에서 석유 자체를 원료로 쓰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면은 주변에 둘러보면은 석유의 힘을 안 빌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아스팔트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석좌전품, 그리고 의약품, 그렇죠? 정말 석유를 원료로 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옷도 석유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등산복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위기는 석유 가격이 폭등했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물가 상승하고도 직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이 좁은 나라에 특히 후쿠시마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원자력을 저렇게 더 많이 짓고 왜 이렇게 원자력을 하려고 하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 수출 산업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나라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뭘 수출로 산업을 중점 육성할까 하다가 이제 모든 정부와 지금의 에너지 상황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원자력을 수출 산업화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도 엄청난 R&D 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원전 업계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지금까지도 정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원전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원전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앞으로 향후 20-30년 내에 한 300개 정도의 원전이 지어질 텐데 그 중에 우리가 한 3분의 1 땅 해가지고 80개를 우리가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원전 수출해서 먹고 살아도 될까요? 그리고 이게 좀 타당성이 있는 계획으로 여겨지시나요? 어떠세요? 그 얘기를 제가 또 이따가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총 5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아까 영상으로 보셨듯이 후쿠시마 원전은 제 첫 번째로 건설된 원전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전기는 주로 어디로 갔죠? 도쿄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네, 사고가 터졌고요.
3월 11일부터 거의 한 5월달까지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아주 긴박하게 다뤘죠. 그러면 터질 때, 특히 펑펑 터질 때는 막 저도 뉴스만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막 일본 뉴스 틀어놓고 여기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자료를 막 뒤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방사성 물질이 분출되기 시작하고 4월 17일날 이게 체르노빌과 맞먹는 사고다, 7등급이다 이게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자료가 막 뜨고 있습니다. 특히 먹을거리 오염에 관한 사고가 많이 나오고요. 오늘 뉴스를 보면은 이제 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전 폐지를 위한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유엔 연설회장에 가서 그래도 일본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해서 원자력을 수출하겠다 해서 뭐 지금 여론이 지금 나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본의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 정부도 아직 저 사고가 수습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저 사고 수습하는 데는 적어도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거,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본의 역사는 2011년 3월 11일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 사고 이후로 일본 사회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특히 보시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20km 구간은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지역이나 가서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거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km 구간은 방사성 농도가 높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20km 구간에 대한 이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21km 구간은 그러면은 사라도 되는 거죠. 22km. 그래서 일괄적으로 원을 그려가지고 대피를 시켰지만 예를 들면 바람이 세게 이 방향으로 불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핫스팟이라고 해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그 특정 지역에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측정해가지고 위험하면 사람들을 피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도 이 엄청난 사고 앞에서는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핫스팟이라는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피난을 가게 하거나 대피를 시키고 있는데 이미 노출되고 노출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한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로 인해서 100만 명 정도가 추가 사망된다, 추가 사망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잠재적이고 오랜 위협에 이제 일본 국민들이 놓이게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등급 원전 사고고요. 그리고 도쿄전력에서는 1에서 4억기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향기 폐쇄하는 데만 비용이 1조 3,500억 원. 그리고 폐쇄하는 데 드는 기간만 2-30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그 사고 지점에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장비 없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모든 장비를 갖추고 그것도 노출량 계산하면서 천천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해체하고 처리하고 당연히 2-30년 걸릴 거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태풍이 불 때마다 혹시나 태풍이 정말 그 지역을 직접 치지는 않을까 조심초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목초를 다 산에다 그냥 버리고 있는데요. 오염된 목초를 소가 먹으면은 오염된 물가 나오죠. 실제로 며칠 전에 이제는 젖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사 초토화됐죠. 그리고 소도 지금 오염된 짚을 먹은 소가 이렇게 도축돼가지고 일본 전역에 퍼져나왔고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내부 피폭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고가 난 다음에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에 퍼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먹을거리가 광범위하게 오염됐다라는 거. 이 상황이
상당히 일본사에서 오래 갈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일본 국민들도 일본 정부도 원자력의 숨겨진 경제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원자력에 대한 비용을 지금 온몸으로 지금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원전이 5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41개가 정지한 상태예요. 그럼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13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처럼 대정전이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불가사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도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난 9월 15일에 6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아까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 지점이 붉은 지점이 가성리에 더 많이 속성을 주고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로 그려가지고 대피 지점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너무나 단순한 대피책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7월 30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구간 떨어진 후쿠시마시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는 가기 전에 열심히 준비를 하죠. 지도와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여기 농도는 도대체 얼마냐, 이러면은 1년 있으면 피폭이 얼마가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6시간 정도면은 괜찮겠다, 안 괜찮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하고,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딱 여기에 딱 내렸어요. 여기 내렸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 후쿠시마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달리는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힘내라 후쿠시마 이렇게 적혀있어요. 저희 이 운동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사고를 일으킨, 예를 들면은 도쿄전력에 대한 규탄, 현수막 기본으로 깔고, 예를 들면 이제 원전은 안 된다라는 구호 정도는 이 현수막으로 막 앞에 걸려져 있어야 정상인데, 너무 조용하고,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저렇게, 우리는 마스크 끼고 지나가는데 아이들은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자전거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리둥절해 하면서 같이 갔던 우석준 선생님이라고 보건의료단체 하나 의사 선생님 같이 갔었는데, 이렇게 그냥 다녀도 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60km 조정 연간 세풍량이 1에서 20mS이기 때문에 1년 뒤에 1000명당 1명, 이렇게 노출됐을 때 이 추가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 작은 수가 아니다. 여기도 사실은 피난 대상 지역이 돼야 되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회장을 딱 가니까 정말 집회장 딱 그 장소에만 사람들이 마블마블 모여가지고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호들이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후쿠시마 원전은 안 된다,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안전한 미래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쿠시마에 원전이 있는 줄도 몰랐다. 있다 하더라도 그 정부에서 청정에너지라고 얘기해서 청정에너지인 줄 알았는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또 안심하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애들이 호피를 쏟기 시작해서 그제서야 이제 찾아본 거죠. 인터넷에서 방사선물질. 이게 찾아왔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 한 명을 도쿄에 보냈대요. 도쿄에 친척이 있으니까. 근데 친척이나 연구가 없는 사람은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후쿠시마에 원전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가장 피해를 입는 이들이 바로 어린이들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특히 저는 좀 황당했던 게, 우리가 1mS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연간 피폭 한도를. 근데 이 일본의 문구성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학교 교정의 연간 피폭
한도를 20mS로 정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한테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됐죠. 아니, 평균 성인의 피부 한도가 1mS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20mS로 하면 일본 문무성이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진짜 세계 NGO들 그리고 국제적인 양심적인 의사들이 편지를 보내서 문무성에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일본의 어머니들도 이제 막 항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수치가 변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저희 같으면 20mS 취소될 때까지 싸울 텐데 상당히 애매하게 결론이 납니다. 뭐냐면은 20mS는 그래도 두고 1mS를 지향한다라는 걸로 답변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본의 반의 운동가들한테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냐. 아니 이거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가 또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 일본 사회는 상당히 수줍고 정부가 하는 일들에 상당히 순종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지금 후쿠시마나 이런 데서는 엘리트 패닉 현상이 있대요. 엘리트 패닉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파워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인구가 줄어들거나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면은 자신들의 지위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정보를 은폐하거나 피난 가는 것을 막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쿠시마 현의 이제 현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피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피난 안 가고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피난 가면은 당신 해고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 시의원이나 아니면 현 의원들도 정화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주저앉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쿠시마의 중년 남성들이 내리는 이 보수적인 결정들이 결국 후쿠시마의 어린이와 여성들을 병들게 하고 저는 그 얘기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 관계를 이 재앙의 순간에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피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왕따를 시킨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또 이 후쿠시마 사람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은 이미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 지금 현재 후쿠시마현에 있는 아이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이런 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콩을 펼쳐도 콩을 펼치기 위한 콩을 꺼도 정말 부족한 시간인데 사고가 일어났고 자기가 이러다가 아파가지고 빨리 죽을 줄도 모르고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고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게 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근데 어쨌든 일본은 이 상황에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고는 일어났고 이 문제를 헤쳐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국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일본은 그렇지만 한국 원전은 깨끗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어도 된다라고 태평하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문을 표명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서게 되면은 그만큼의 이제 역할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절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번에 동경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만에 전년 대비 전력 소비량을 25% 줄였고 4분의 1을 줄인 겁니다. 근데 갔을 때 저희는 정말 고통 속에서 줄이는 줄 알았어요. 네, 7월이었고 덥지 않습니까? 진짜 지하철에도 냉방이 끊기고 정말 엘리베이터 전면 금지이고 전면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줄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생각보다 예를 들면 우리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그 다음에 난방도 온도 조절 이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너지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본이 에너지를 아낀다고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낭비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실제 백화점 앞을 지나가면은 여전히 바깥에서 이 냉기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차게 틀어대는 데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야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전기 절약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스캔을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1분의 에너지, 특히 전기 전력 공급 능력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맨 아래쪽에 여기가 화력이고요. 중간에 보이는 게 수력이고요. 그다음 맨 위에 있는 게 원자력이에요. 네. 이게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 생산 용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있을 텐데, 이 선이 일본의 최대 전력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라도 원자력이 나가도 일본의 현재 투자한 화력발전과 수력발전만으로도 일본은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표가 아니면은 어떻게 54개의 원전 중에서 지금 41개를 중단시켰는데 일본은 왜 괜찮지? 라고 하는 게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독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원전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속도로 간다면, 물론 지금 총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속도로 간다면은 일본이 독일보다 먼저 탈원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근거가 여기 보시면은 일본은 모든 원전이 반드시 13개월마다는 중지시켜가지고 점검하고 재가동하게 돼 있어요. 점검하고 재가동. 그래서 지금 41기까지 정지된 거는 사고 나서 뭐 안 된 것도 있고 위험해서 사람들이 막은 것도 있지만 딱 이제 재점검 들어갑니다 라고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점검 끝났는데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가동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걸로 치면은 내년 5월이면은 지금 남아있는 이 13개의 원전도 내년 5월까지는 다 재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점검 들어가는 족족 이게 재가동이 안 되게 되면은 내년 5월에는 정말 일본에서 전력에 있어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로가 될 거고, 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도 전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탈원전이 정말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아침에 뉴스 틀면은 원전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원전에 오염된 먹을거리 얘기가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언론도 이제는 점점 잊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이전처럼 강력하게 원전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저는 하기 어렵지 않는가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5년 뒤에 후쿠시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지금의 체르노빌을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버려져서 따는 거. 그리고 가장 피해가 심했던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이 체르노빌 처리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으로 사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서서히 사망자가 이제 늘어나죠. 이 우리가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사고라든지 아니면 화학물질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방사성 물질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사망자 통계를 안 잡히죠. 서서히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힘듭니다. 이런 것일수록 이제 이 사고, 이 위험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체르노빌에 대한 보고서도 들쑥날쑥입니다. 유엔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를 아주 축소해서 보고하기도 하고,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 사람들도 다 영향받은 피해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이 통계가 부족한지
어느 통계를 인용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관계죠. 정치적.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축소하고 싶어 할까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피난 가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은데 피난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왜냐? 정부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오늘 어젠가 보니까 4인 가족당 피해 보상액이 4천만 원 정도인데요. 과연 그걸로 그 사람들이 받은 충격과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듯이 이제 외국 피폭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본은 내국 피폭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랐다. 먹을거리 문제. 그랬을 때 일본의 수산업과 농업은 당분간 정말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산업과 농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 산업 문제도 이제 실용평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 피폭된 지금 원전에서 노동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일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내가 건강이 나빠질 걸 알면서도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피폭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막 지금 병원을 후송하면서 막 싸서 이제 데리고 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피폭된 게 170mSV트니까 아까 1인당 허용한데 1mSV트잖아요. 이분은 170년 될 걸 한꺼번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암이라든지 이런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참 일본에서 막 난리가 났을 때 한국 정부에서 특히 교과부에서 이런 문건을 학교에 뿌립니다. 우리 생활 속의 방사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의 방사선 이러니까 느낌이 거의 뭐 내 친구 방사선 이런 거예요. 네,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에 숨어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에 현재 이 사고와 관련해서 폐교하거나 폐교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사고 지점으로부터 20km 구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잠정 정말 폐교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즘 내리는 비 맞아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녁 하루에 2리터씩 1년 동안 계속 마신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우석균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 뒷머리를 자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들어오는 것도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마신다라고 가정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사기 수준이다.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군 방사선 농도를 1mSV라고 하지만 방사선에 이렇게 방사선 물질에 노출되는 것에 비례해서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셔도 괜찮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나세요? 이렇게 한국에 옵니다라고 트위터에 올렸던 분 수사했잖아요. 네. 구속 수사하면서 혹시 이 사람이 주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친구까지도 다 조사했어요. 이게 조사하다가 정말 한 10일 뒤에 날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걸 올렸다는 것만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원전에 관해서는 이 방사선 물질에 관해서는 한국 내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가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악권은 이 장면이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후쿠시마에 가서 이렇게 후쿠시마산 구웠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증권가에 계신 어떤 분은 저 야채들이 후쿠시마산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저걸 보면서 한중일이잖아요. 한중일. 이제 숨어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한중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또 활발하게 원전을 건설하고 원전 수출 산업화 자체를 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독일의 메르켈 총리한테 저런 퍼포먼스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 꺼낼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체르노빌 때도 유럽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막 터질 때 프랑스나 뭐 유럽 나라들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일본 내에 있는 자국 국민들을 또 이렇게 싣고 왔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은 체르노빌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체르노빌 때도 제대로 못 배웠고 이번에도 제대로 학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은 독일이나 이런 데서 체르노빌 때문에 건강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내부 피폭,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를 통한 피폭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독일에서도 이렇게 토양이나 이런 게 막 오염됐을 거 아닙니까? 소도 이렇게 분유도.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생산된 분유를 원래는 폐기 처분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인도네시아, 필리핀, 심지어 브라질 쪽에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아이들이 갑자기 보니까 애들이 방사성 수치가 방사능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체르노빌 이후에 이 독일에서 생산된 분유를 먹고 애들이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염된 식품 돌리기가 체르노빌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일본도 해역이 오염돼 있고, 그렇죠? 이제 땅이 오염돼 있고, 그렇다고 농사를 포기하진 않고 점점 일본도 기준을 낮추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게 나면은 예전에는 농사 금지구역으로 묶었던 것도 농민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시간이 되면서 완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생산된 거를 폐기 처분하겠습니까? 어딘가는 가게 될 텐데 그걸 어디에 누가 먹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본산 식품을 상당히 많이 수입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 검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검출이 된다 하더라도 미량이면 괜찮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검출되면 다 돌려보내는 게 맞을 텐데 검출된 게 미량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누군가는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검역 체계에 관한 문제도 우리한테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원전에 올인을 해도 되는 건가? 내부의 전력도 원전으로 생산을 많이 하고 또 원전 수출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도 과연 되는 거냐에 대한 질문을 좀 떠주신다면은 일단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다. 예를 들면 79년도에 스리마에 그리고 85년도에 체르노빌 2011년도에 후쿠시마 그렇죠. 이제 잊을만 하면은 거의 10년 주기로 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허술한 나라들이 아니라 미국, 소련, 그리고 일본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사고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이런 체계가 덜 잡힌 나라에서는 사고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랬을 때 이 원자력 에너지 자체가 갖고 있는 안전성에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성 문제입니다. 보면 한전이나 우리 정부가 얘기할 때 원자력 발전하기 때문에 쌉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내는 이 원자력 에너지에 지불하는 이 비용에는 숨어있는 비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보여주는 겁니다. 후쿠시마 얼마나 많은 비용을 앞으로 더 쏟아부어야 될지 모릅니다. 사고가 일단 나기 시작하면은 그 비용이 엄청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원전을 가동할 때만 계산을 합니다. 원전은 가동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할 때 이 건설만큼 비용이 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원자력 발전소 폐쇄 비용에는 발전소 철거 비용이 필요하고 중전순위, 고순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도 지금 원전이 21기가 있어요. 이 원전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면은 얘도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비용이 들 텐데
지금 한전에서 적립하고 있는 비용이 한 기당 3,200억 정도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적립 비용이 너무나 낮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도 한 기당 1조 원, 이번 후쿠시마만 보더라도 1조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요. 돈이 3천억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누가 어떻게 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에 숨겨진 경제적 비용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지금 우리 경주에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있어요. 고준위라는 숙제가 있어요. 고준위. 지금 고준위 처분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 우리보다 고준위 처분장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원전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기도 하고 100기가 넘는 원전이 있고 그 중에 절반은 애들이 다 낡아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애들. 그러면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겨우겨우 찾아낸 게 이제 네바다주에 있는 유카 마운틴 산 아래에다가 한 200~300m 깊게는 500m까지 파가지고 그 안에 넣기로 했어요. 근데 당연히 네바다주 사람들로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 곳곳에 분산되어 있던 고준위 폐기물이 어디로? 네바다주 집중이 되는 상황이죠. 찬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에 이 계획 자체를 폐지를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도 발전소마다 이 고준위 폐기물을 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군데 넘으니까 위험이 또 그만큼 분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어디든 처분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찾았냐 했더니 일본이라는 손잡고 몽골을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몽골의 사막 쪽으로 처분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대신에 몽골의 기술 이전을 해주는 조건.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폐기물을 국제 간 이동입니다. 아주 오염되고 고단위 폐기물을 가난한 나라에 비용을 받고 넘기는 건데요. 사실 이게 우리 북한도 이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대만에서 고준위는 아니었고요. 중저준위 폐기물을 북한에 보내고 비용을 주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육성이랑 가서 거의 추방당하면서 막았죠. 그때 안 막았다면은 정말 북한이 폐기물 처분장, 정말 쓰레기장으로 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 측면에서 정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데 이 단기간, 예를 들면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량에만 열광하게 되면은 이거 하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원전 자체로 저는 문제점이 많은 데다가 정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수출 산업화 정책입니다. 이거는 지금의 어른들과 여러분 대학생들 지금 말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정부는 지금이 원전 르네상스래요.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원전 르네상스가 아닌데. 그리고 진짜 원전 르네상스는 79년도였어요.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200개 가까이 신규로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이인데요. 막 급상승하게 올라가다가 79년을 중심으로 한번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평을 유지가 되는데 저렇게 꺾이고 유지되는 지점이 79년도 스리마일, 85년도 체르노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보시면은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상 유지도 급급하다는 거는 신규 건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지금 보시면은 신규고 빨간색이 이제 폐쇄되는 원전인데 2000년대 가면은 폐쇄가 신설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80년대 그렇게 그 많았던 원전 기업들이 수주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수합병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이렇게 또 줄어들고요. 2000년대 되니까 도시바, 웨스팅하우스, 히타치, GE, 알바, 미쯔비시
이렇게밖에 안 남습니다. 보시면은 저 중에 아래반은 프랑스 기업이고요. 나머지 3개 기업은 미쓰비시 일본 기업이고 나머지 2개는 미일 합작 기업입니다. 네. 거기에 한국이 두산을 지원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어때요? 이게 뜨는 성장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는 사업입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100% 지는 산업이고 거기에다가 후쿠시마 사고까지 맞았으니 이 영역이 확장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확장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10개 이내에 추가 건설되고 말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지는 사업에 정부가 돈을 들여서 뛰어드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이해관계 때문에 최근에 일본 총리가 유엔에서 일본 원전 수출 산업 그대로 하겠다. 보시면은 도시바도 있고 히타치도 있고 미쓰비시도 있고. 네. 그래서 일본 내에는 짓지 않더라도 해외는 수출하겠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쵸? 일본에는 안 지으면 못 짓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규를 짓습니까? 일본에는 못 지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팔아먹겠다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은 이제는 지는 사업이고 이 지는 산업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미래를 깔아먹는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딱 봐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원자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에 누가 큰 소리 치겠습니까? 사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새로 원전 짓겠다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팔고 싶어서 안다라는 하는 기업은 남아있습니다. 그럼 누가 발언이 센 시장입니까? 사는 사람이 발언이 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하고 난 다음에 언론 난리 났었잖아요. 완전 우리가 거의 원전으로 먹고 살 것처럼 했지만 1년이 지나니까 특공대 파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약 조건들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건 원전 산업이 우리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든 산업이라는 걸 그냥 스스로 인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팔면서 이 컴퓨터 왕창 사준다고 그럼 우리 특공대 파견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걱정하는 건 그래서 저희가 위키릭스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계약 조건들을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건 혹시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짓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분을 우리가 책임지고 처분하겠다라는 조항까지 있었으면 그건 정말 우리한테는 진짜 남는 장사는커녕 정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참 미치는 것도 한참 미치는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걱정들이 좀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후쿠시마 사고가 전 세계 원전의 판도를 바꿉니다. 나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원전이 좀 뜨다가 CO2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 더 겁나는 거구나라는 교훈을 국제사회에 던지죠. 그러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나라가 독일이죠. 수명 연장해놨는데 상황 보니까 안 되겠군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원전 문 닫기로 했던 그 시점을 다시 목표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원전 쪽으로 고민하던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뭡니까? 시장이 그만큼 위축된다는 거고, 시장이 위축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와중에 한두 개라도 더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발언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또 막 투자해서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국은 그대로 갈 겁니다. 중국은 지금 전력 소비량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어서 중국이 갈 텐데 참 중국이 편서풍을 감안하면 중국이 더 걱정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중일 정말 원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안전 규제나 규정 같은 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보면
일본이 통보도 하지 않고 방사성 오염 물질을 바다에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영향이 있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태양광 발전기 단가고요. 1kWh 생산하는데 태양광 발전기 단가고 이게 원자력 발전 단가입니다.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 단가는 1kWh 생산하는데 지금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전에 관한 규제가 그만큼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규제가 강해지는 9.11 테러 이후에도 원자력 관련한 안전 규제가 확 강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죠. 아니 비행기가 원자력 발전소 치면은 그건 이제 거의 원자 폭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나면은 또 규제를 강화합니다. 규제가 강화되고 안전시설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1kWh의 에너지의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생가능 에너지는 특히 태양광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태양광 할 때만 해도 뭐 kWh당 단가가 800만 원 이랬는데요. 최근에 1kWh당 단가가 3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확대되고 보급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보시면은 이 태양광과 원자력의 가격이 교차하는 지점이 2010년이라고 나옵니다. 저도 놀랐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량입니다. 네. 특히 저는 이 데이터 보고도 놀랐는데요. IPCC 보고서 보면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전 세계 발전소가 많이 지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300기가와트가 추가가 됐는데 그 중에 140기가와트가 재생가능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거는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이 정말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가 확산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와 이 원자력을 보면서 저는 원자력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었고 한국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저는 이번에 정년 사태 보면서 좀 이런 실감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이제 한국의 에너지 특히 전력 시스템 비판할 때 상당히 위기에 취약하다.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이 중앙 집중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정말 이번 상황이 그 직전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일어나면은 블랙아웃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그만큼 위험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증폭된다는 게 저는 그게 요즘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지만 전 그게 제일 큰 교훈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송전망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16호 송전망 몇 개만 우르르 넘어져도 우리가 그런 사고에도 우리 전체 전력망이 출렁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 전력망이나 전력 공급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저는 이번에 좀 절감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우리 전력은 여기 화력, 여기 영광의 원자력에서 생산해가지고 전국의 망을 통해가지고 연결되는데 한 40% 정도가 수도권으로 가요. 그래서 보면은 수도권은 소비만 하고 여기는 이제 생산을 하면서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지역에서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송전망 갈등, 발전소, 아까 영광 같은 경우에는 온배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이 낙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당연히 그 원전 주변에 기업들이 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많이 필요한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냥 전봇대로 전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65 송전망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의 765 송전망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울진에서 태백으로 보내고 태백에서 가평까지 쏘는 요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친하잖아요. 그 다음은 여기 서산에서
신안선까지 가는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고리의 원전이 지금 거의 10기까지 지금 6기 정도를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력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죠. 그때는 또 전분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장기적으로는 고리에서 이 라인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저 라인을 연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와 갈등을 하겠어요. 여러분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귀농했는데 여러분 집 지붕 위로 725 송전탑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 요 수도권 제가 서울이 요즘 또 돌풍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을 뽑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 공약 제안을 위해서 서울 자료를 딱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서울에서 쓰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쓰는 전기만으로 전기가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그 다음에 월성 2, 3, 4호기 그러니까 총 7개의 원전이 쓰는 양을 서울 시민들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전력 소비량이 20%가 증가했어요. 원전 1개가 필요하게 된 거죠. 서울에서만 전력 쓰는 것 때문에. 그래서 향후 계속 증가하게 될 거고 서울 시민들이 쓰는 전력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디에 원전을 발전소가 더 들었습니까? 어디든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의 에너지 소비량을 10% 특히 전력 소비량을 10% 줄여서 지역에 원전 발전소 덜 들어서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공약입니다. 근데 광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의 전력 자립도는 1%도 안 됩니다. 광주의 발전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광주는 정말 100% 외부로부터 오는 전력입니다. 아마 여기 영광에서 네. 그래서 이런 전력을 소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소비하는 사람, 소비만 하는 사람들은 전력이나 에너지 생산하는 데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게 자기 땅이 송전탑 밑에 놓이는 상황이 돼봐야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서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근데 이런 불균형이 결국 우리도 위태롭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도시에서는 전기가 나간 상태에서 2, 3일 간다는 거는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도시들은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전력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 그리고 자체 내에서 생산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광주 한가운데 이것도 여러분이 던진 숙제이고 저한테 던진 숙제이기도 한데 광주 한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화력발전소가 수명이 다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못 살겠다. 폐쇄하고 공원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딱 지역에서 볼 때는 광주의 전력 자립도가 제로니까 얘를 폐쇄하면 안 되고 발전소를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겁니까? 네. 지금 딱 그 상황이 서울의 당인리 화력발전소. 이제 님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도시가 자립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100% 전력을 외부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상당히 슬기롭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풀고 계속 외부로 돌리는 순간 그 지역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은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전에 전혀 하지 않았던 이런 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이제 시민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 지금 보면은 블랙아웃 다음에
정부에서 내는 게 전기요금 인상 조치다. 그래서 지금 막 인터넷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만 달러인데 전력 소비량은 일본보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보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높아요. 네. 자, 1인당 여러분이 전력 소비량이 7,600kWh를 쓴다고 합니다. 자, 가정에서 혹시 전력 사용량 자기 집에 어느 정도 쓰는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쓰세요? 저희가 보통 320. 320이요. 예. 자, 혹시 다른 분도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쓰세요? 270이요. 예. 여기는 에너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감이 좀 있으세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 킬로와트시에 대한 개념도 거의 뭐,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300, 200 얘기하는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일단 그냥 평균하면은 270, 340인데 몇 가구가 사세요? 몇 명이 사세요? 5명. 5명이요. 그러면 아주 몇 명 사세요? 예? 3명이요. 예. 그러면은 거의 뭐 아주 우리나라 평균보다 조금 덜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평균이 4인 가구 기준은 3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4인 가구에 300kWh를 한 달에 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12개월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3,600kWh죠. 그렇죠? 근데 4가구니까 나누면은 4, 9, 36 900kWh 1인당 900kWh를 써요. 네, 여기 이 집에서. 근데 보면은 여기 얼마나 나옵니까? 7,600. 아니 나는 900 쓰는데 왜 통계에 7,600으로 잡히지?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산업계라든지 상업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는 가정부문 소비보다는 산업계의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왜 높을까? 보시면은 저는 이 광고가 참 싫은데요. 네. 어머님의 칭찬. 물가가 거의 몇 배? 물가가 한 221% 오를 때 전기요금은 10%밖에 안 올랐습니다. 칭찬해주세요. 뭐 이런 건데요. 저는 이렇게 값싼 전기요금이 우리의 전력 소비 증가를 부추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핸드폰 요금이랑 전기요금 비교해보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싸게 측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가정용이 1kWh당 100원이라 그러면은 산업용은 60원, 그리고 밤에 쓰는 경부화 요금 같은 경우 3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가는 오르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 운영하는데 에너지에서 유가는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동결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당연히 에너지원을 기름에서 전기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전력 부분, 산업 부분에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전력 수요가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저는 제가 썼던 아까 책 보여드린 거에 제가 썼던 부분은 핵심이 뭐였냐면은 이 원자력 발전 때문에 한국의 전력 생산과 소비 부분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왜냐면은 1970년대 중반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원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전을 짓는 데는 한 10년 정도가 걸려요. 그럼 75년도에 삽을 풀면서 우리가 85년도 정도에는 전기를 이만큼 정도 쓰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85년 딱 됐어요. 됐는데 이만큼 쓸 줄 알았는데 절반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 이렇게 과대 예측했냐, 이렇게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텐데 이걸 놀리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나온 게 바로 9차례나 전력 요금이 인하가 되고 심야 전력 제도가 시작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경부화 요금 이런 것들
시작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다른 거는 물가는 정말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낮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남아 들어있던 부분을 금세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또 미리 대비해서 발전소 짓고 또 채우고 짓고 채우고 이렇게. 그리고 하도 저가의 전기요금을 오랫동안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전기요금은 전기세라고 표현합니다. 전기세라는 것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쓴 만큼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이 오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기요금을 적정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과소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적정화하는 데 있어서 산업계부터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표와 정치적인 것들이 달린 일이다 보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총대를 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한국의 전력 소비의 이 구조는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수요 관리가 필요하고 수요 관리 방법에는 규제가 있을 거고 가격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쓸 수 있는 카드를 2개 다 쓰지 못하고 그냥 상황은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요금 올리는 게 무조건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 21기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2030년대가 되면은 수명이 끝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지금까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쌩쌩한 원전에서 전기 생산해서 쓰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가 뭐냐? 원전을 폐쇄하고 고준위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숙제입니다. 보면 우리 1호기가 78년도에 운전을 시작해서 2007년도에 수명이 끝났어요. 근데 그거는 수명을 10년을 연장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오래된 원전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다라는 게 나타났죠. 지금 우리가 딱 부딪힌 게 있어요. 월성 1호기 2012년도에 수명이 끝나요. 그럼 얘가 문 닫느냐 안 닫느냐가 저는 한국의 원전 역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문을 닫아봐야지 원전에 숨어있던 비용들을 우리가 지불해보면서 아니 원전 하나 폐쇄하는데 이게 10년이 걸려? 그리고 폐기물, 비용 이런 것들을 부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원전을 지금처럼 때려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월성 1호기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나왔냐면요. 정부는 저걸 수명 연장하고 싶어 해요. 한수원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전심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수원이 이번에 안전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원자력 안전연구원에서 이걸로는 안 돼 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안전점검을 하면서 1980년대 안전기준을 적용해서 점검을 한 거였습니다. 네. 저는 그게 참 좀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하고도 아직 그때 기준으로 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걸 점검하면서 수명 연장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스템이 잘 관리되고 있지도 않고 한수원이 상당히 저는 좀 불감증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줄줄이 이제 수명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요. 보면 애들한테 저는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지금 애들한테 원자력 에너지, 청정 에너지라고 가르칩니다. 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2020년대만 되면은 애들이 다 여러분 나이가 돼서 사회에 나갈 겁니다. 근데 걔들이 사회 딱 나갈 때쯤에 우리 사회에 풀어야 될 게 정말 줄줄이 폐쇄해야 되고 그 비용을 그 아이들에게 전가한다라는 거죠. 걔들은 써보지도 못한 원자력 에너지. 예를 들면은 막 그때쯤에 1983년도에 막 나왔던
원전 막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걔들은 자기들은 그 전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쇄하는 비용만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 임기가 5년, 4년이잖아요. 그래서 2010년, 2020년에 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프랑스처럼 갈 거냐 아니면은 독일처럼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프랑스는 전력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75%예요. 이 여기는 전력으로 원자력으로 이미 고착화된 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은 이 프랑스의 일반 가정의 모습이에요. 보면 난방도 전력으로 하고 밥도 전기로 하고 가전제품을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집은 정전이 되면은 난방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불도 못해요. 이게 우리가 에너지 믹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양한 에너지원을 적정하게 해서 한 에너지원이 공급 안 되더라도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의 거의 75%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이 원자력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프랑스 전체의 전력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원자력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정의 모습도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가스레인지 대신에 전기레인지로 바꾸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난방에서 유가가 뛰다 보니까 전열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이번에 겨울에 우리가 만약 대정전이 온다 그러면은 산업계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전열기를 많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전력 피크 쳤던 때가 올해 겨울에 10시에서 11시쯤이었거든요. 한창 다들 출근해서 전열기 키면서 일하고 있을 때 이 피크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겨울에 피크 치는 게 없었어요. 전기 부분은. 에어컨 돌리는 여름에 피크 친다고 생각했지 겨울에 피크가 안 쳤는데 피크가 치고 이 겨울철 피크는 전형적으로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 프랑스를 따라갈 거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에너지 비전은 프랑스 모델입니다. 프랑스가 거의 뭐 세계 1위 원자력 대국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막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저는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은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매년 로비를 합니다. 매년 로비를 해서 학교 교과서에 원자력에 관해서 부정적인 표현이 있으면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 사파 하나, 그다음 배경 사진 하나하나 이제 작업을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딱 강의 시작하자마자 보여드렸던 다큐멘터리도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이제 제작비를 지원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매년 하는 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해외 시찰, 원자력 시설 시찰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갔다 오면은 시리즈가 나옵니다. 원전 선진국을 가다. 그리고 아까 봤던 원전과 지역 주민들이 공존하는 사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는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판단하고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매년 하는 원자력 공모전 엄청나게 많은 초등학생 혹시 이 중에도 어렸을 때 원자력 공모전 내보신 적 있는 분 있지 않나요? 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도 원자력 포스터 콩쿠르라는 걸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대요. 쭉 해왔는데 이번 사고 이후에 한 1만 2천 명 정도가 서명을 해가지고 이 콩쿠르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우리는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V 틀면 원자력 청정에너지 광고 한때 엄청나게 나왔던 적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서울의 지하철 같은 데는 원자력 청정에너지 광고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산된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처럼 젊은 세대들에게는 원자력이든 아니면 에너지 부분에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비전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적어도 고민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프랑스냐 독일이냐에 대한 기로에 있어서 당연히 독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이 탈핵 시나리오는 보시면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빨간 부분이 원자력인데요. 2020년대가 되면 빨간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역할들을 재생 가능 에너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에너지원들이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에너지 믹스입니다. 어느 에너지원에 올인하지 않고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보시면은 저희가 원자력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대뜸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전 다 멈추자는 거냐? 원전 멈추면 전기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이게 딱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게 많은 그 시민들이 그렇게 사고를 하는데 그 프레임은 또 누가 만든 것이냐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원자력 분야는 언론이나 광고를 연구하는 청년들이 한번 파고들어서 공부해 볼 만한 주제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탈핵을 하려면은 장기간의 이런 시나리오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스탑 뉴클리어 파워플랜트가 아니라 그걸 중지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단계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고, 보시면은 프랑스처럼 이미 전력의 75%를 탈을 원전으로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34%예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3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20%대가 유지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가다가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부는 그걸 높여서 48%, 60%로 가겠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는 100%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가 전국 도시 곳곳에 110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 얼마나 좀 가슴 뛰는 단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에너지를 의존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은 블랙아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른 예를 들면 서울이 에너지 쓰려고 그 지역에 엄청난 고통을 전가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독일 곳곳에서는 풍력과 태양과 바이오가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본 게 아니라,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저렇게 되기까지 독일에서는 어떤 과정과 어떤 논쟁을 거쳤을까, 어떤 법들이 만들어졌고 저걸 기술화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했을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냄새나는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독일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고, 원자력 발전소가 빠진 자리를 재생 가능 에너지가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전환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저런 단계를 거쳐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독일에는
CO2 프리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문에 태양광이 있고요. 기숙사가 패시브 하우스에다가 태양광을 올렸으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원이 안 들어가도 되죠. 난방하지 않고, 난방 필요 없고, 전기 지붕에서 생산하니까요. 그 자체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보고 있는, 여기 건축학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독일, 원래 인간이 쓰는 모든 에너지의 절반은 건물에서 씁니다. 그래서 독일 건축계의 화두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집을 짓고 디자인하는 게 건축계의 화두입니다. 한국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고 앞으로도 계속 다룰 주제는 로컬 에너지입니다. 지역 에너지. 그래서 로컬 푸드가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면은 에너지 부분도 로컬 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우리나라와 해외의 그 로컬 에너지를 조사하고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좀 오래됐고 여기에는 광주 얘기도 좀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지난해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로컬 에너지에 대한 고민,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도시 얘기하면요, 도시는 건축물입니다. 초고층 100층짜리 빌딩, 100층짜리 빌딩은 100층 걸어서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가도 그만큼의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100층짜리 건물 창문 열어놓고 바람 환기시킬 수 있습니까? 공조기 돌려야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 집중 시설입니다. 이 도시의 건축물을 이따위로 지어놓고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에는 핵심이 건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 조명 에너지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조명 에너지는 시간을 상당히 길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것보다 작은 공간에 전구가 80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80개 곱하기 각각의 에너지 와트 곱하기 시간 하면은 이 조명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런 것만 봐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에너지 소비가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특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도시가스가 유류보다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근데 저소득층일수록 유류를 난방 연료로 쓰고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득의 26% 정도가 난방비로만 나와요. 100만원 벌면 26만원을 겨울에 난방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방비용이 올라갈수록 저소득층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해, 전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위가 또 닥치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복지에도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 에너지 복지가 단순히 전기 끊기면은 전기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일수록 열악한 주택에 살게 되고, 열악한 주택일수록 100만 원을 써도 그만큼 안 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수리 사업과 건축 부분과 에너지가 같이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꺼비 하우징 같은, 예를 들면 집수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단입니다. 오바마의 녹색 성장 정책 중에 핵심이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존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 비용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녹색과 일자리 환경을 같이 잡겠다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 정책이 저는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장흥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얻는 수익금을 에너지 빈곤 가구에 예전에는 돈으로 줬지만 이제는 단열 개선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지금 통영의 연대도에 있는 마을 해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마을회관을 패시브 하우스를 지었어요.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난방 연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공 건물, 특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일수록 이런 건축물들이 도입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가 내일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녹색 아파트 하면은 광주에 모아 아파트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하드웨어적인 거랑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결합한 소프트웨어가 결합해야지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다양한 대안들을 저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절차를 만들어 보라면은 일단 규모를 줄이는 것, 불을 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공간에 지금 4개 이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을 밝히는 적정 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개수를 일단 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적은 전기를 쓰면서도 같은 효율을 보려고 하면은 고효율 전구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쓰는 전기를 이 지붕 위의 태양광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좀 에너지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대안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숙제가 많은데요. 저는 지난해까지는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겠다고 그분의 이제 논문도 쓰고 뛰어다니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저한테 또 준 충격이 좀 컸습니다. 이게 지역 대안도 중요하지만 전체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원전이 있는 한, 우리나라에 원전이 16개, 20개까지 확대되는 한 이 재생가능 에너지는 장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성 1호기가 폐쇄되느냐 수명 연장이 되느냐 내년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신규 부지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삼척과 울진과 영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바꿔야겠죠. 지금 원전 비중이 이렇게 높여서는 이제 저는 우리의 에너지 정책의 미래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얘기는 많이 나올 텐데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원자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복지 얘기하더라도 에너지 복지는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저는 이슈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녹색당을 만들려고 하는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녹색당이 만들어질 텐데요.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기존의 정당 구조에서는 이 원자력 문제가 안 풀린다. 오로지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탈핵을 준비하고 요구하는 정당을 하나쯤은 가져야지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풀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김종철 교수님이 강연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핵발전 그만두면 대안이 뭡니까? 저희도 하도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설령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대안이 있고 전력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고달퍼진다 하더라도 핵발전은 용인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좀 크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또 이필렬 교수님이 아주 시니컬하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다. 왜? 이렇게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이란 게 웬 말이냐. 이 체르노빌 이후에 탈핵을 이룩한 유럽의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소비를 줄였고, 두 번째는 원자력을 재생가능 에너지가 대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큰 두 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